안녕하세요. 차교수에게 물어보세요. Ask Professor 차 10번째 시간에는 주제를 바꿔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몇 번에 걸쳐서 할 텐데 첫 번째로 광속 측정의 역사, 도대체 빛의 속력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빛이 움직인다. 그래서 속력이 얼마인지 알아내겠다라는 생각을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가 그래서 광속을,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였냐면, 빛은 음속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은 빠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몇 배 빠릅니까? 100만 배 이상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상 빛의 속력을 맨 처음 그래도 측정해서 알아낸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져 있냐면 덴마크의 뢰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뢰머는 무엇을 이용했냐면 목성의 달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목성에 속한 달의 일식을 관찰해 가지고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 텐데 빛의 속력을 알아내려고 시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얼마라는 결과에 도달했냐면 2.27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3 곱하기 10의 8승 퍼 미터 세컨이죠. 그래서 당시에 약 광속의 70%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이때가 1675년 바로 뉴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27년 영국의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이용했냐면 광행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광행차를 측정하면 광속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해서 결과가 얼마였냐면 근접하게 진짜 광속에 가까운 속력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최초로 빛의 속력을 실제로 측정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프랑스의 피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피조라는 사람이 사실은 광속은 너무 빨라서 속도를 측정하려면 간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눠야 되죠. 이 짧은 시간 간격을 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조가 톱니바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냈는데 얼마였냐면 3.1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조금 이제 진짜보다 좀 많지요. 바로 이 기구를 개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푸코는 톱니바퀴 대신에 거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주 크기도 아주 작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측정한 거로는 아주 정확도가 높은 그런 광속을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2.99796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하면 거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광속과 이제 같은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푸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빛의 속도를 이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맥스웰이 전자기학 이론을 정리하다가 이론으로 전자기파 존재를 예언을 했는데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 이론에서 그 전자기파를 나타내는 식에서 바로 전자기파의 속도, 즉 빛의 속도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속도가 바로 뭐였냐면 2.99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이었습니다. 빛의 속도는 따로 측정하지 않고 전자기학 이론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맨 처음 빛의 속력을 측정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라고 했죠. 갈릴레이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갈릴레이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반박했습니다. 당시까지 2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상법칙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상법칙을 믿고 있었죠. 그것의 첫 번째 의문을 표시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달의 표면을 관찰하기도 했고 또 망원경으로 행성 주위를 도는 목성 주위를 도는 달의 운동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별 중에는 지구를 돌지 않고 다른 별을 도는 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것이 뭐냐면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한 번의 주기가 진폭이 클 때나 작을 때나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무엇으로 이용할 수가 있냐면 시계의 원리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이 갈릴레이는 광속을 어떻게 측정하려고 했냐면 빛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속력을 측정하려면 간 거리를 가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서 측정해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산꼭대기하고 다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등 가지고 수기어로 손을 올리고 전등의 마개를 탁 이제 열 테니까 그 시간 차이, 손이 올라가는 시간하고 전등에서 불빛이 보는 시간 차이를 가지고 나눠서 빛의 속력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했겠죠. 구할 수가 없었죠. 너무 빨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 간격을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어서였죠. 그래서 당시로는 이런 식으로는 빛의 속력을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력에 대해서 뭔가를 측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덴마크의 뢰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덴마크의 뢰머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뉴턴 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뉴턴과 직접 이야기도 하고 토의도 하고 뉴턴의 책에도 뢰머가 언급됩니다. 뢰머가 광속을 측정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뉴턴의 책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헨리, 뉴턴에게 프린키피아를 쓰도록 권한 사람이 헨리죠. 자, 이런 사람과 교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광속을 측정했냐면 당시에 목성에 달이 있는데 목성의 궤도에서 달이 이렇게 움직일 때 달이 가는데 이 목성의 달이 월식 현상을 보였습니다. 달이 안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구가 여기 1에서 2 위치 있을 때하고 3에서 4 위치 있을 때하고 월식의 기간이 달랐어요. 그 기간이 바로 빛이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착안을 해서 바로 광속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서 여기서부터 광속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27 곱하기 10의 8승/s. 자, 이때 뢰머의 공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이 유한한 속도로 간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속력에 대해서 직접 측정하지 않고도 빛의 속력을 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영국의 제임스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이용했냐면 광행차를 이용했는데 헨리의 후임으로 아까 얘기한 그 헨리가 있죠. 그 헨리 후임으로 영국 왕립 천문대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래들리도 어떻습니까? 네, 뉴턴이나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광행차 원리란 뭐냐면 우리 비 올 때 우산 받는 거랑 비슷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서서 우산 받으면 우산을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근데 비가 주룩주룩 밑으로 내리고 있더라도 내가 뛰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가면 우산을 이렇게 좀 기울여야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별에서 빛이 오는데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이렇게 댈 때 그 망원경을 이렇게 별빛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지 망원경의 길이가 있죠. 그래서 그 별빛이 망원경 안까지 가는데 바로 이 망원경을 기울이는 길이가 공전 궤도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울이는 길이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별의 공전에 대해서 지구의 속력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이는 길이가 다른데 이게 바로 광행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행차가 지구의 공전 속도와 빛의 속도에 비에 의해서 그 기울기가 이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빛의 속력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얼마 구했어요? 네, 거의 근접하게 3.01 곱하기 10의 8승/m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빛의 속력을 구했는데 이게 이제 18세기까지 구한 것이죠. 19세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빛의 속력을 직접 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되겠습니까? 시간 간격을 굉장히 짧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프랑스의 피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톱니바퀴를 이용했어요. 피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에펠탑 세우면서 유명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72명의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썼는데
에펠탑이 1889년에 완공이 됐어요. 이때까지 살아있던 그 72명 중에서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이 피조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1896년에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바로 이런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먼 데인데 거울을 어디다 놔뒀냐면 파리 시내예요. 파리 시내 몽마르트 언덕이 조금 높으니까 거기다가 거울을 놔두고 자기 집에서 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내가지고 다시 오는데 여기에 톱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톱니바퀴를 돌려가지고 그 다음 톱니구멍이 갔다가 돌아올 때 만나면 거기를 통과해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딱 일치하지 않으면 막혀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톱니바퀴가 도는 그 빠른 시간, 그 톱니바퀴를 회전시키는 속력을 조절해 가지고 그 시간을 알아내서 그래 가지고 빛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몽마르트 언덕에서 집까지 거리는 얼마였냐면 당시에 8.633km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실험 장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먼데 거울을 놔둬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실제로 몽마르트 언덕과 자기 집 사이에 이렇게 거울을 장치해 가지고 구했는데 굉장히 가깝게 구했습니다. 얼마? 3.1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를 직접 실험에 의해서 광속을 측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실험 장치를 한 단계 개선시킨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푸코 진자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큰 진자를 만들었는데 그 큰 진자가 빙빙 돕니다. 이렇게 빙빙 도는 이유는 바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인데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역시 에펠탑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코 진자로 발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이용했냐면 톱니바퀴가 아니라 거울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회전시켜 가지고 시간이 딱 맞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드니까 어땠냐면 장치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장치는 물속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의 빛의 속력을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측정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물속에서의 빛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의 약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은 굉장히 진자값에 가까운 2.99796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라는 이런 이제 결과를 얻었죠. 이게 실험으로 광속을 측정한 마지막 실험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의 속력을 측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전자기학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발전해 왔죠. 근데 이 맥스웰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부유한 상류층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신동이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전자기 이론을 통합했습니다. 쿨롱 법칙에서부터 시작한 쿨롱 법칙은 언제 나왔습니까? 1784년에. 그래서 전하와 전하 사이의 전기력은 거리 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들 사이의 곱에 비례한다는 그런 거죠. 자, 이런 쿨롱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에 대한 법칙은 언제 나왔냐면 1820년 비오사바르 법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을 연결하는 패러데이 법칙은 언제 나왔냐면 1831년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맥스웰이 무엇을 보였냐면 이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정리할 것 같으면 같은 형태의 같은 종류의 식이 된다. 그래서 이 식들이 다 독립적이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식을 정리해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과 똑같았냐면 파동 방정식과 똑같았습니다. 파동 방정식이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파동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파동이면 만족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파동은 이렇게 막 떠는 거죠. 떠는 변을 나타내는 게 저 푸사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파동 방정식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저 델 스퀘어는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거 dx 제곱분의 d 제곱 더하기 dy 제곱분의 d 제곱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파동 방정식에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항에 있는 기수가 바로 그 파동의 속력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맥스웰이 전자기학 이론을 정리하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파동 방정식과 똑같은 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전기장도 전기장대로, 자기장도 자기장대로, E는 전기장이고 B는 자기장이죠. 자, 이 파동 방식과 똑같아요. 파동 방정식이란 뭐냐면 첫 번째 항은 델 제곱이 있고 두 번째 항은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된 게 있고 그 사이에 요 부호는 마이너스인 거.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의 앞에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속력의 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속력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입실론 제로하고 뮤 제로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로 법칙에 나오는 비례상수에 나오는 게 되겠어요. 이 비례상수가 바로 뭐냐면, 자, 이렇게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전자기파의 속력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여기서 쿨롱 법칙에서 바로 요게 뭡니까? 요게 비례상수죠. 이 비례상수 값이 얼마냐면,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인데, 여기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쿨롱 법칙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장에 대한 비오사바로 법칙도 그거의 개수는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인데 여기 나오는 입실론 제로와 뮤 제로를 이 식에다 대입합니다. 이 식에 대입하면 쉬워요.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어요.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놀랍게도 2.99 곱하기 10의 8승하고 단위도 딱 맞게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바로 빛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맞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알고 있던 빛, 적외선, 자외선, 라디오파, X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전자기파고 다른 건 뭐냐면 오로지 진동수, 파장, 그것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빛의 속력은 측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속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1887년에 미국의 엘버트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무엇을 측정하기 시작했냐면 빛의 매질을 측정했습니다. 당시에 빛이 파동인지 확실하게 알았는데 파동이라면 반드시 매질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면 어때요? 이름까지 붙이죠. 그래서 빛의 매질에다가 에테르라는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근데 에테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건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보다. 그래서 그 측정하는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교한 실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실험으로 측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실험 장치를 만들었는데 매질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결론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광속 불변이라는 성질을 여기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광속 불변이란 빛의 속력이 안 바뀐다고 하는 것인데 빛의 속력이 공기나 물에서나 안 바뀌고 똑같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성질이에요. 당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당시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다가 독일의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무엇에 도달하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걸 이상한 것을 설명했는데 거기서부터 무엇을 알게 됐냐면 광속이라고 하는 거 아까 구한 거 있죠. 입실론 제로하고 뮤 제로로 구한 거 2.99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것은 빛이라고 하는 놈의 특별한 속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빛이 그 속력으로 가는 건 맞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C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을 구성하는 상수였습니다. 속력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특상대성 이론이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특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광속은 지금까지 쭉 측정은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게 광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광속은 속력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고 누가 측정하든지 움직이면서 측정하든지 움직이지 않고 측정하든지 누가 측정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갖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본적인 것을 양을 정하는데 표준이 되게 하려면 안 변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표준을 18세기까지는 어떻게 정했냐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절대 안 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18세기 말까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루의 시간을 24수로 나눠서 1시간을 만들고 그것을 3600으로 나눠서 1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일식과 월식의 기간을 구분하고 여러 가지를 봤더니 자전 속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전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전 속도가 하루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전을 지구의 자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안 변하는 건 뭘까? 지구에 공전이 있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을 이제 이용하기도 했는데, 그 뒤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원자시계가 1955년에 발견입니다. 이 원자시계의 원리도 아인슈타인이 제안을 했는데, 이 원자시계에서 측정하는 시간 간격은 절대로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시간의 이제 표준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나 이런 길이나 이런 것들의 표준은 어디서 정하냐면 국제회의에서 정합니다. 근데 이 국제회의, 그걸 갖다가 국제도량형 총회라고 하는데, 이 국제도량형 총회는 약어로 CGPM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은 Gener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 이러는데, 그거의 앞글자로는 CGPM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 프랑스어로 하면 그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도량형 총회는 어디에서 주관하냐면 프랑스에서 주관합니다. 18세기, 19세기에 과학의 중심지가 프랑스였어요. 그 다음에 표준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도량형 총회의 약어도 프랑스 말로 하는데, 1967년 제13회 총회에서 1초의 기준을 이제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바꿨냐면 원자시계로. 근데 원자시계는 뭘 이용을 해요?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데, 세슘 133이라고 하는 원소에서 나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이 주기의 몇 분의 1을 1초로 하자라고 13회 총회에서 정합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게 정한 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광속은 일정한데 광속은 변하지 않는데, 이 광속을 측정해서 얼마인지 알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 광속이 얼마라고 미리 정하자라고 제안을 언제 하냐면 15회 총회 1975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속을 매초 299, 792, 458 이건 뭡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9,907 이러죠. 이렇게 9개의 숫자로 딱 떨어지게 하자라고 1975년에 제안하고, 그 다음에 1987년 17회 총회는 1m의 길이를 바로 어떻게 정하냐면 이것으로 정합니다. 빛이 1초 동안 진행한 거리에 299, 792, 458분의 1을 1m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속력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밑에 더 있는 게 아니에요. 9자리의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빛이 정확하게 2억 9,979만 2,458 m/s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것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빛은 앞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발달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